네, 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개천절을 좀 지난 이후 정말 글로벌 이슈들이 상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8월에 9월에 있는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54.9로 집계됐고요. 서비스업의 부분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악재와 호재가 좀 상존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시장의 이슈들 어떤 것들 좀 바라봐야 될지 주슐랭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이 국제유가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껑충껑충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선 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상존해서 가는 것인가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스라엘 또 천연 그리고 가스,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WTI는 5%대까지 좀 폭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74달러까지도 육박하는 모습들이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부분도 역시나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도 가스, 구리, 유가 모든 섹터들이 흐름세가 좋습니다. 이 짧게 테마성으로만 봐야 되는 이슈인 건데 이거를 과연 얼마나 강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5장에서도 관련 섹터들의 흐름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의 키워드는 반덤핑에 관련한 관세 얘기입니다. 지금 미 상무부에서 한국, 중국 등 14개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시면요. 최대 중국은 376.85%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멕시코에서는 82%대, 콜롬비아는 39.5%대로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덤핑 마진은 3.13%로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 국내 시장의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자동차를 수출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이 중국에서의 관세 376.85% 이 부분들도 우리 같은 맥락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 자동차 sek터 부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쩐의 전쟁 여전히 치르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고려한 저 경영권 분쟁이 오늘의 운명의 분수령을 맞게 된다. 오늘까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MBK 파트너스 영풍 공개 매수의 마지막 또 오늘이 거래일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시면 이 마감 장 전까지 청약 지분, 고려아연의 청약 지분율이 지금 6.98%를 넘게 되면 MBKI 그리고 영풍이 승기를 좀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고려아연이 승패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빚을 끌어와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게 누가 이겨도 사실은 청구서의 후폭풍은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도 있는 만큼 관련 주들의 주가 추이는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영풍정밀이 20%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막판까지 상한가 좀 도달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이번 주 내내 좀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2, 3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고 다수의 의견 속에 폐지를 아예 하자라는 쪽까지 얘기가 오고 갑니다. 이런 경우 오늘 오후 2시에 정확하게 본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찬반의 의견이 취합된 후 지도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위임되고 결정이 오늘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 의견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예가 아닌 폐지 쪽으로 조금 더 입을 모으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본회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기사 체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주 이슈들 그럼 어떻게 지금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지 박수영 캐스터 통해서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오프닝 이슈부터 복귀해 볼까요? 미국의 PMI, 서비스업 PMI 지수가 1년 반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부문 활동이 활성화되면 국내 화장품이나 또는 식음료 같은 소비재 관련주 또는 여행 관련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관련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휴메딕스, 나머지 종목들까지 봤을 때요. 적게는 3%부터 9%까지도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휴메딕스의 오름세가 9%대로 눈에 띄는데요. 자사의 필러 수출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피타이저 첫 번째 이슈 관련주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거란 우려감에 간밤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탔고 또 천연가스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유가 관련주부터 흐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가 각각 18%,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에 비해선 약하긴 하지만요. 같이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오늘 함께 올랐을지 자세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기대감만큼은 크게 오르지 못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HD 현대미포, 한국전력, 삼성중공업은 모두 보합에 머물면서 고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 종목이 그나마 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하나엔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5%, 3%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알루미늄 압출제 쪽으로도 향하면서 비교적 덤핑의 영향이 적은 국내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이 강세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출발할 때에 비해선 많이 떨어졌지만요. 여전히 5% 강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이 5종목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뛴 모습으로 8%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PJ메탈이나 알루코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특히 PJ메탈과 사마 알루미늄의 경우는 시간 외 매매에서는 크게 올랐으나 현재 장 출발하고서부터는 천천히 내림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마지막 날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일중 차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0시 반을 기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다가 11시부터 살짝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곧 7%까지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풍정밀의 주가 추이는 어떨까요? 자세히 흐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풍정밀도 오늘 18%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0시를 앞두고 23%까지도 크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많이 줄여낸 모습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오늘 장 마감 때까지 두 종목 추이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후장 흐름 어떻게 될지 저희 주슐랭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유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슐랭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어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자, 주슐랭 종목 상담 오늘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물 많은 거 아시죠? 다양한 선물도 오늘 준비했고요. 종목 궁금증은 전화, 문자, 너튜브, 댓글로 환영하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샵 9083번입니다. 그리고 딜사이트 지금 경제TV, 너튜브에 지금 치셔서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선물 마구마구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임마님, 카니님, 그리고 무지개님 다 오셨네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보노님까지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궁금증은 이분과 좀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또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을 좀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
시장도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 전영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번 한 주는 길지 않았나요? 쉬는 날이? 그쵸. 쉬는 날도 많았고 네. 또 이제 변동성도 너무 많이 컸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이 주도하는 섹터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이 거래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장은 수급이 중요한데 지금은 잠깐 그런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지수도 많이 올라주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조금의 반등이 나왔다고 한들 간에 이걸 또 쫓아가면은 가슴이 또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하락했던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와졌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섹터로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좀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도하는 섹터들보다는 좀 많은 섹터, 그러니까 다양한 섹터들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폭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이제 낙폭과대냐, 낙폭과대주 관련해서 가고 있냐 아니면은 중국 경기 부양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어느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로 수급이 쏠리면 이 시장의 성격이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안정성 있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시장이 요즘 같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너튜브에 우리 고동님이 별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주슐랭의 3스타 수익률 4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전문가에게만 이 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슐랭의 슈퍼스타, 슈퍼셰프로 우리 영욱 전문가님 별을 또 이렇게 달고 오셨는데 네. 별 3개를 달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오늘장 한마디 좀 듣고 자세한 또 시장 얘기 말고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장 먼저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하를 먹으려고 구워놨는데 초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별점은 딱 2개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수도 많이 올라주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시장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사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좀 괜찮은 시장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대거로 들어와줘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이제 대화를 다 구워놓고 초장이 없어서 가봤더니 나스닥이 좀 하락폭으로 좀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바이든이 또 그런 말을 했죠.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논의 중이다. 뭐 그런 발언에서 또 다시 한번 미국의 나스닥 다우존스가 조금씩 밀리면서 이게 과연 글로벌 세계 정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과연 또 국내 시장이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조금은 오늘도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다음 주에 또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은 또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화가 있어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현금 비중은 모아놨다고요. 근데 초장이 없어요. 이게 사실 또 이제 초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수급 그리고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을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대안은 다 구웠는데 초장이 없네 같은 시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한 끗 차이인데 이걸 초장 찍느냐 안 찍느냐 맛이 다른데 야 우리 시장이 딱 그러네요. 반도체 수급과 대형주들의 여러분들 수급 보시고 지금 뭐 총알 또 현금 다 정말 장전이 되셨다면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주간의 전략 포인트는 타점을 내가 얼마나 잘 잡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전화 문자 너튜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장
질문 남겨주시고 종목 사연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주식 투자하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쉬기도 하고 하니까 좀 정신 없으셨나 보네요. 네네네.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자,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수가가 38,000원이고 네. 6% 됩니다. 6% 정도. 네네. 2차 전지 쪽으로 원래 좀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코스모 화학을 내가 좀 매수할 때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들었어가지고 네. 그쪽이 조금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을 보고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방향성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보니까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건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쵸. 폐배터리 쪽으로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타점은 38,000원 좀 잘 잡고 들어가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폐배터리의 비전을 좀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일단은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2차 전지가 좀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코스모 화학에서는 2023년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섹터나 이슈는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은 늦어요. 그런 이슈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산 코발트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산 코발트가 뭐냐?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양극재 핵심 소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모 화학 하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가 엄청 주가가 눌리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이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2달 그리고 3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화학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뒤처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었는데 최근부터 어떻죠? 뭐 부품 그리고 소재 관련해 가지고 SW 부품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국내에서 기술 좋은 그러니까 싼 황산 코발트를 중국에서 썼겠지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중국산 소재나 이제 광물 장비 부품 쪽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규제나 어떤 우리가 좀 이제 좀 기피하는 그런 글로벌 경제 성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물 장비 부품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당장 황산 코발트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슈가 첫 번째로 좋은 이슈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코스모 화학에서 그동안 저가 경쟁을 했던 기업들의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업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뭐 전기차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면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그리고 매출의 개선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티타늄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산화티타늄이 뭐냐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뷰티 열풍에다가 지금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캐즘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낙폭과대가 좀 컸거든요. 그러면서 저점도 굉장히 미뤄지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업사이클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건 비중이 6%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 6%에서 조금은 비중 확대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도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회복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이제 부품, 소재, 광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의 비중에서 살짝만 더 비중을 실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가는 언제라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날에서 41,000원 구간인데 왜 41,000원 구간이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이 한 번 나와줬었는데 양봉으로 끝난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절반 이상 들어와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41,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가 41,000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 조금만 더 실으시고 매도가 41,000원까지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고요. 41,000원 네네. 구간에서 그때 좀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어서 되게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좋은 또 피드백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 겁니다. 서적 선물도 있고 먹는 선물도 있는데 어떤 걸 좀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부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요. 다양한 선물들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지금 전화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튜브로도 우리 그림 전문가님이 별을 달고 있으니까 전성재 셰프님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한 셰프님인데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 또 수익을 그만큼 내고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만님께서 나만큼 눈물 젖은 햄버거 먹어본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이런 주식시장을 좀 비유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런 적 있으세요? 힘든 시기를 나만큼 이렇게 버텨낸 사람 없을 거다 했던 나의 힘들었던 예. 과거도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버텨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쵸. 뭐 힘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쵸. 뭐 상위 1%의 삶만이 우리가 또 그런 힘듦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또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데 그쵸.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근데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자체를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이 저점이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읍시다. 예. 네, 힘내서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또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요, 여러분 전략도 드리고 맛있는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볼까요? 그럼 1823번님이 현대백화점 지금 저 들고 있는데 48,000원이고 30% 비중입니다. 손실을 살짝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것인가.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은 일단 또 우리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쵸. 또 아무래도 쇼핑할 일들이 많거든요. 백화점이 좀 뭔가 지금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사실 백화점 관련해서는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백화점 섹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백화점 48,000원에 30% 비중이신데 사실은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업황의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저점을 44,000원 정도에 찍고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날쯤이었어요.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시킨다. 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봐야 할 섹터 중 하나가
헬스케어 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또 현대백화점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날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네슬레 헬스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실적에 대한 개선도 눈여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백화점의 재무제표를 먼저 볼게요. 사실은 지금 협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2024년 4분기 추정치로 봤을 때는 3천억에서 2,900억으로 약간 소폭 하락을 한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나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수급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정치가 2,900억으로 찍힌다고 해도 사실상 헬스케어 부문에서 조금 더 도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PS 분류로 해보자면 19만 원 그리고 PBR이 0.2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좀 지켜본다면은 4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47,9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손실 구간 그리고 뭐 수익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직전 고점을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백화점 지금 헬스케어 분류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탈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59,000원 그러니까 59,000원보다 약간 낮은 반등졌던 구간이 57,000원까지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손절가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굳이 드리자면은 저점에서 약간 더 낮은 폭 42,000원 구간에서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0원까지 좀 목표가 얘기해 주셨고 헬스케어 부류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1823번님께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오후 2시쯤 070으로 전화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당론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실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 대선 향후 정치 일정을 좀 감안해서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맥락을 가져가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더 나올 만한 본회의의 얘기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튜브의 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또 우리 카니님이 열심히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거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예. 네, 통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 네, 99만 2천 원. 99만 2천 원. 예. 그리고 비중은요? 20%. 20%. 알겠습니다. LG화학을 들어가셨을 때 좀 내가 사야겠다 이런 뭔가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LG화학을 왜 샀느냐면 앞으로 전망을 보고 샀는데 네, 그 LG 솔루션 그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껍데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서 네. 예, 그래갖고 좀 어떻게 이걸 저기를 해야 되나 대처를 해야 되나 한번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한번 저희가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만 원이면 꽤 오래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쭉 그래도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시청자님? 앞으로 전망만 있다면 들고 가는데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 못하지. 내가 그 LG화학 전망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물적 분할을 하니까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게 뭔가 그런 싶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 주겠어요. 너무 잘 전화하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또 빨리 전화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럴 땐 진짜 어떡해요? 비전 좋아서 들어갔더니만 갑자기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라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하는 주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도 꽤 시간이 들고 계신 기간만큼은 조금 더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예. 예. 저는 전 영국 전문가입니다. 예예. 예, 일단 LG화학을 99만 2천 원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주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이런 식이면 진짜 주식 못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화학이라던가 이제 철강이 네.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경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 코퍼레이션 텍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최저 한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 그게 시행을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세금을 조금 내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좀 아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8% 냈으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자국으로 와서 7%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글로벌 최저 한세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LG엔솔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15%를 맞추려면 LG화학에서 또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LG화학의 지분을 81% 갖고 있는데 80% 이하로 지분 매각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대비 조단위 현금이 현금 보유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조단위를 갖고 있고 지분 매각을 시켜준다면은 또 하나의 LG화학 부분에서는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LG화학 부분에서는 약간씩 올라와주고 있고 추세는 괜찮다. 다시 한번 업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99만 2천 원까지는 조금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세요. 혹시 예.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예. 그런 거는 여유는 있어요. 괜찮다고 여유는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시네요. 네, 그러면 99만 2천 원 선에서 비중을 조금만 더 실으신 다음에 지금은 사실 저점이고 굉장히 예. 낙폭이 컸었어요. 예? 예. 지금 주봉으로 보자면은 거의 대부분 23만 원까지 빠졌다가 큰 상승폭을 이뤘었거든요.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도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99만 2천 원은 사실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이 시장의 재료로는 부족해요. 좀 더 크나큰 재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하나가 LG화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까지 매수하셨던 금액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만 더 진행해 주셔서 80만 원 아래쪽 부근까지 간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물을 타갖고 예. 좀 낮추라고요. 예, 네, 평단가를 아버님 평단가 낮추시라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를 좀 더 낮추시고 거기서 이제 80만 원 부근 그리고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까지 올라왔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딜사이트 경제TV로 저한테 한번 다시 또 전화 주시는 거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평단가 낮추고 좀 기다려보자 전략이거든요. 예. 네, 80만 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때 좀 한번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맛있게 좀 드시라고 햄버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나면 2시인데요. 2시 이후에 전화 한번 올 건데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꽤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이분의 사연 봐야겠네요. 투더리 이스범님 어서 오시고요. 칸디님 사연입니다.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볼게요. 38,000원에 5% 비중이고요. 수익을 줬던 중장기 종목인데 버려야 하는지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 줬다가 다시 또 손실을 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은 좀 비중 확대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줬다가 또 이제 버리기엔 좀 아깝거든요. 한 번 수익 준 종목은 사실은 그쵸. 울고 먹어도 그쵸. 계속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이 종목을 봐도 괜찮은 건지 확대를 한다면 비중 확대 어디까지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유독 또 화학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또 많은 것 맥락으로 같아요. 보면 예. 좀 그러네요. 예, 맥락으로 보자면 일단 자동차용 일반 타이어 그리고 재생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합성 고무로 화학 산업하고 좀 연관이 깊거든요. 예, 합성 고무가. 근데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타이어 제조업체를 맡고 있고 교환 시장 그리고 OEM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국내 타이어 시장에 금호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과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낙폭이 좀 심했었어요. 낙폭이 좀 심했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자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 관련해서도 연관이 깊다면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부양책에 의한 합성고무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38,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38,850원이에요. 네, 수익 구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장대 양봉 나와주고 다시 한번 우상향한 패턴 그리고 또 조정 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변동성이 크면은 우리가 그 버틸 수 있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추정치도 보지만 3년 연속이냐, 3년 연속 적자냐 흑자냐부터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자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매출액도 성장하고 하고 있어요. 합성고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던가 모멘텀 속에서는 괜찮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추정치로 기록이 돼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고평가도 아니에요.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려면 사실 합성고무 관련해가지고 뭐 동일고무 벨트라든가 뭐 금호산업이라던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장을 탈 수 있는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사실 그 합성고무 관련해서 타이어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섹터에 관해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8,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수혜는 좀 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8,000원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줬던 또 한 번의 그림이 우리가 지금 낙폭에 의한 다시 한 번의 반등을 주자면 거기가 또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우리 시청자님이 길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종목 수익을 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는 좋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41,000원 구간에서 매도 전략하고 또 종목 교체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1,000원을 좀 매도 전략 얘기해 주셨고 다른 종목 좀 뭘 봐야 되나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또 나오는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전화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입니까? 궁금하네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15만 6천 원에 60%입니다. 15만 6천 원에 지금 60%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는데요. 예,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분할로 좀 계속 매수하다 보니 비중이 늘어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자꾸 떨어져서 계속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60% 정도까지는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지금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비중이 네. 좀 확대가 계속 됐다. 네. 앞서서도 또 LG 화학도 그렇게 또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해주셨는데 그쵸, 그쵸.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 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녹이면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SK온 합작 소식만 나오면 급등한다. 뭐 미리 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쵸, 이 종목은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업황인가요? 그쵸.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아까 코스모 화학이랑 또 형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번은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보여줬었어요. 뭐 좋은 그림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같이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소재 부문에 대한 상승으로 같이 급등했던 여력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이때 또 2024년 상반기에 2차 전지용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 10만 톤 설비에 대해서도 확보했다는 소식에서도 상승을 했던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모 화학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 그러니까 그런 업사이클이 다시 한번 와주면서 사실 오늘은 2차 전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2차 전지가 괜찮을까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예. 예, 15만 6천 원에 비중 60%인데 저는 15만 6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러니까 광물 자원에 대한 규제, 지금 우리가 부품 소재에 대해서도 중국산 말고 국내산을 또 쓸 수 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에서도 우리가 또 실적이 좋게 호재성으로 작용하면 그 형제주인 코스모 신소재한테도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15만 6천 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7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장대 양봉 나타나주고 그러니까 이때가 2023년 부근이었는데 다시 한번 업사이클,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주고 이 시장에 대한 회복이 견뎌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더 사도 될까요? 근데 비중이 60%여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좀 뭐 만들어봐야죠. 뭐 사도 된다 그러면 더 살라고 그러는데. 근데 떨어지면 더 저 할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이제 계란을 많이 담기보다는 조금은 나눠서 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중 확대보다는 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다리라 이거죠. 15만 6천 원까지.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또 좋은 전략으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서적도 있고 또 먹는 음식도 있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 좋아하시면 책 선물 저희가 드릴 거고요. 아니면 음식 좋아하시면 음식 선물 드리겠습니다. 음식 말고 뭐요? 책이요, 뭐예요? 책. 읽는 네? 책, 서적이요. 책. 네. 책 좋죠. 좋습니다. 책을 저희 그럼 주세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서적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070으로 전화 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서적을 많이 읽으시네요. 역시 가을이 되면서 정말 독서의 계절을 딱 맞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되는 서적도 필요하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혹은 문자샵 9083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6번님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면서 2835원에 5%예요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섹터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은 모든 사연이 비중 확대해도 되나요? 몰타기 가능한가요? 그죠. 다 맥락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반도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전문가님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 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황이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제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외국인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안 들어와 줄 뿐이지 기업 자체는 성장성 부문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에서도 사실상 9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추정치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건 사실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사실 500억대에서 900억대로 성장을 했다는 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고 안정성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면 PBR 같은 경우에는 1.8배, 그러니까 5배 아래에서 1배에서 2배 사이, 그 1.8배가 좀 적당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종합 차트로 가자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내려와졌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서 지금을 저점으로 잡았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쭉 올라와줬던 차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부딪혀줬어요. 어떻게 됐죠? 올라왔던 부근에서 얼마였죠? 27,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2835원이에요.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건 비중이 5%라는 점. 저는 그러면은 업황에 대한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으로 업사이클을 다시 한번 또 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8,000원 구간에서 약간 높은 그러니까 23,000원 구간까지 보셨으면 또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27,000원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매물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그린다면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우리가 시장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23,000원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걸 재매수하시고 수익을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23,000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또 23,000원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추이들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전략 잡아드렸어요. 진단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 여러분들 많이 또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영욱 전문가님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그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욱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5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한네트, SPG, 종근당, GSE, FN 가이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둘 이렇게 종목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뭐 이제 FN 가이드 보면은 영국인 가이드라는 이제 필명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전문가님의 저력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네트 좀 살펴볼게요. 매수 후에 조금 눌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한네트 그럼 전략 변화 있나요? 그대로 가나요? 일단은 저는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시범 테스트, 그러니까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이제 은행권에서 이번 연도 내로 이제 그런 CBDC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에 대한 계획 논의에서 약간의 하락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시행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논의 속에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12월에는 또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CBDC 관련해서는 저는 좀 종목을 담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큰 게 언젠가는 또 CBDC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체계에서 사실상 이게 지금 너무 과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극대화가 된다면 저는 CBDC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범 테스트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런 논의 때문에 약간 하락한 거지 여기서 N자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이번 연도 12월까지 지켜만 봐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기업 분석 보자면 한네트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도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은 CBDC, 전자화폐 관련해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추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부분 관련해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으로서 봐서는 BPS 그리고 PBR이 1.5배 그리고 BPS가 3,000원 그리고 순이익률이 9.9라고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한 금액이 4,500원이에요. 4,500원인데 지금 4,185원에 거래되고 있으면은 저는 좀 이번 연도 12월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전략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 전략은요 그대로 홀딩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다음 종목도 그렇게 연말로 끌고 가도 좋은지도 궁금해요. 모트렉스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신사업으로 얘는 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거래량이 줄고요.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시렵니까? 전영국 전문가님? 네, 모트렉스 이제 또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네. 전기차 관련주에서는 저도 이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밝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시장도 같이 밀리고 지금 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뭐 자동차 재료 부품 속에서 하락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웨이보 로보택시 관련해서 협력을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일부 자동차 부품 테마 속에서도 급등을 한 여력이 있었고 지금 사실 또 2%대 2.5%, 6%대 2.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매수가를 12,000원에 드렸었고 굉장히 좀 큰 하락폭이긴 해요. 하락폭이긴 한데 목표가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또 현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웨이보 그리고 구글 자회사죠. 예,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주고 있지만 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도체라던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00원 구간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거리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목표가를 또 그대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전략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시세를 조정주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중국의 SW 규제에 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시세가 좀 조정을 눌리는 구간을 좀 갖고 있는 거지 나쁜 종목은 아니다. 업황 시장에 대한 분위기 때문이다 라고 전략은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앞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의 맛 또 힌트 저희가 드릴 텐데 먼저 화면으로 힌트 만나보시죠. 자, 기역, 디귿, 이응, 히읗 네 글자 종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이제 뭐 드럼통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차트처럼 화살표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거의 다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랑 색깔 그리고 검정색 드럼통에 검정색 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힌트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뭔가 단기로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많은 분들이 또 답변을 주셨어요. 궁뎅이 하라고 이렇게 기역, 디귿, 이응, 히읗 이런 글자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어회 이렇게 나왔고요. 궁둥이형, 곁다미형, 건드리형 오늘 형 쪽으로 많이 가네요. 네, 네. 고독이형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형 쪽으로 가시려는지 아니면 좀 재미있는 또 고등어회 이런 걸로 가시려는지 기대 위험. 오, 우리 투더리 스범님은 또 기대 위험이라고 딱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쪽에 마음이 좀 끌리세요 단어들 안에서? 저는 기대 위험. 아, 그러니까 기대 여기에- 위험 우리 투더리 스범님.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이 종목 얼마나 좀 기대해도 좋은지 수익률 예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이제 5% 이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예, 적어도. 적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종목명 발표해 주세요. 예, 종목명 극동유화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석유, 액화가스 석유가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석유 공장을 공격할까라는 그런 인터뷰 속에서 뭐라고 했죠? 논의 중이다. 사실 이게 진짜로 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쟁 중에서 석유 공장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글로벌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한국 석유, 뭐 그리고 뭐 흥구 석유 있지만 그에 대한 뒤따라서 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극동유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경기에 대한 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의 석유 수요가 증가해 주면서 우리가 유가 상승에 의한 실적 개선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슈 첫 번째 전쟁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또 뭐였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석유가스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도 있지만 그에 대한 뒤따라서 나올 수 있는 종목 하나 중 극동유화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극동유화가 괜찮을까? 한번 재무제표를 보자면은 자, 보면은 지금 전년 대비에 연결 기준에서는 약간 소폭 영업이익이 하락한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간 하락했는데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석유가스, 뭐 액화석유가스가 급등을 해준다면 이 기업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0%예요. 101%. 사실은 150% 이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딱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101%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율이 101%에서 1000% 비율이면은 이 기업이 진짜 튼튼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 그리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이면은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0.73배입니다. 0.73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보면은 4.6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극동유화라는 이슈를 확인했고 재무제표 관련해서 아무런 거리감이 없다면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매수 구간이냐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지금 고점에서 5,800원까지 찍고서 4,040원까지 오늘 좀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장 열고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를 제가 3,810원에서 3,900원 사이로 제가 매수가를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4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400원 구간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서 4,400원 조금의 수익을 보시고 나고 그 다음에 또 AS 들어가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38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380원,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지금 매수단가 보이시죠? 3,810원에서 3,900원 사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극동유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추이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 나눠주신 전문가님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입니다. 오후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점검해 보시죠.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부진했고 또 장 출발할 때 코스피가 또 휘청이면서 오늘도 약세장이 이어지려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모두 들어오면서 둘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도가 좀 크게 잡히면서 현재 강보 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1% 넘는 강세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했지만 엔비디아가 또 3% 넘게 크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오픈 AI가 잘 나간다며 블랙엘 수요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TSMC도 강세 마감한 만큼 오늘 국내 HBM 관련주들 사이에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감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보합인데요. 삼성전자와 오늘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구나. 확실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민감하게 움직이는구나. 오늘 또 흐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DI도 6%, 7%대 강세권 지나가고 있고요. 테크윈과 STI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습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휘청이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버텨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엔캠의 일중 차트부터 열어볼까요? 오늘 엔캠이 아주 눈에 띄는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엔캠이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전을 하더니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면서 현재 6% 강세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름폭을 살짝 줄여내고 있지만요. 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20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오후장 흐름까지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떨지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을 켜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 넘게 떨어지고요. LS에코에너지가 1% 오르면서 서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발 악재가 오늘 2차 전지 전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이 살짝 파란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열어볼 텐데요. ST팜이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장은 쉬어갔지만 ST팜은 어제 올리고 대량 생산 신기술 도입 이슈로 일본 회사와 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슈에 대한 호재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6% 가까운 급등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약품 그리고 SK바이오팜 3% 강세, 대한유팜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는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오후장 전략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은 딜사이트 S의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또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가 살짝 걱정입니다.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오름폭을 줄여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다음 전략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미증시 안에서의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어제 미증시의 영향들이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바닥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돼서 불과 이제 지난 거래일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의 힘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런 그 실적 기대감들이 이번에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난 미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좀 흘러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블랙의 칩의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되면서 그런 그림들이 반도체 지수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엇갈린 그림들이 나왔고 오늘 개장 직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은 강세,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엔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약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불안한 그런 느낌들, 그런 흐름들은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뭔가 이제 좀 AI에 대한 기대감들, 과거의 주도주가 됐었었던 실적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업종 전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우리 증시에서는 뭐 겉보기로는 흐름들을 따라가나 결국에는 그 탄력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증시에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으로의 전망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보다는 오늘은 약하지만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반격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증시 안에서는 주도 업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기대치만큼 반등을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공백들을 제약주들이 지금은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알테오젠이라던가 아니면 리가캠 바이오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제약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주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분위기가 현재 더 좋게 흘러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유가로 인한 지금 전일주들의 급등은 길게 갈 만한 테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들을 따라간다면 이쪽 테마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멀리 보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라던가 아니면 오늘 다시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제약 섹터 쪽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의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힘을 못 써주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후장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후장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아니면 저는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는 꼭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서 수급의 공백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섹터 안에서는 제약주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런 제약주들 부분들과 추가 사이에서도 금리 어떤 인하에 대한 종목이 기대감들이 특징적으로 계속적으로 볼만할까요? 네, 그럼 네, 오후장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을 때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 관련주가 뽑히는 만큼 어떤 특징주를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어떤 제약주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같이 보고 가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 업종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100만 원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황제주의 재안착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지금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CDMO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특징 이슈들, 특징 뉴스들 이런 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색을 해봐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힘을 계속해서 써준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제약 종목들은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더 더해질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 쪽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제약주들한테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 안에서도 이제 두 민주당이라던가 공화당이라던가 양쪽의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약가 인하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방향은 다르지만 양쪽에서 같이 강조를 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복제약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제약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수혜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다음에 업황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금리의 우호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로 보아왔었을 때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주당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지표로 보면서 제약 바이오의 이제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후속주로 중소형 종목들 어떤 종목이든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약주는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투자를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좋고, 제약 바이오의 이제 기준 지표로 보셔도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께서 필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실 종목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는 대장주인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 꼭 오늘 오후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사이트 S의 김정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의 리포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총 이제 2개의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우선 하나대투증권에서 이 매주마다 발간된 레포트인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오늘 발간됐죠. 오늘도 이제 이 주마다 나오는 이 통신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에 대한 좀 평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레포트입니다. 한 주평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기회를 이제 통신주들은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레포트에 대한 점수는 제가 이제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매주마다 나오는 레포트에서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을 좀 간략히 요약했다고 한다면, 이번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좀 그 긍정적인 어떤 좀 시그널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통신주들 배당락 9월 7, 8월 달에는 약간의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 수급이 좀 올리면서 주가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배당락 이후에 9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PBR도 전체 이 통신업종 본다고 했을 때도 0.7배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역사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통신주들은 PBR 1배 수준까지만 준다고 했을 때도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밸류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 뭐 개별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현재 가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통신주들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이 통신주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어떤 그 매크로 지표가 좀 불안할 때는 통신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하는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 어떤 시장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주들은 항상 연말에 갈 때마다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배당 정책, 모두 주주환원, 뭐 자주 정책에 의한 메리트가 항상 남아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통신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9월달 배당락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업종이라고 한다면 통신 3사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제 통신 장비주들 도 이 통신 업종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주파수 할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연계되면서 이 탑다운이 아니라 락다운으로 지금 가는 형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본격적인 이 통신 기업들의 이 투자, 장비에 대한 투자 부분은 2005년 말, 그러니까 내년 정도 1년 후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탑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 탑픽은 이 통신 3사 중에서 순위를 매긴 부분은 저는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통신 장비주를 배제하면서 철저하게 이 전반 기업들로 집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를 하는데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역시 통신 3사의 매크로 지표만 지금 내놓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분은 이 표는 바로 이제 5G 순증 가입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이 5G에 대한 순증 가입자는 꾸준하게 지금 이 다른 통신 KT나 LG U+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U+가 KT를 약간 좀 앞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유지해온 5G에 대한 순증 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좀 그 현재 추세를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화면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역시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SK텔레콤이 전체 5G에 대한 가입자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은 거의 이제 50%를 과반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그 다음에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SK, LG U+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표를 종합을 해보면 다음 화면을 보면은 주간 종목별 투자 매력도라고 봤을 때도 SK텔레콤이 1위, 그리고 KT가 2위, LG U+가 3위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놨습니다. 역시 SK텔레콤이 다른 KT나 LG U+ 대비해서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또 주가적인 추이로 봤을 때도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 3사와 비교했을 때는 SK텔레콤이 우위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우려됐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선전을 상반기에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연간 7천억 수준의 배당금 지급. 그러니까 통신 업종이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KT가 연간 7천억 수준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좀 덜 된 느낌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KT에 대한 순위를 좀 2위로 매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LG U+가 지금 최근에 5G 순증 가입자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실적이 바뀐다라고 단언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투자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1, 2, 3위로 좀 매겼던 부분을 좀 눈에 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관심주는 바로 이제 SK텔레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역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우위에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3분기 때 영업이익은 5,200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역시 작년 이상의 영업이익은 3분기 때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단통법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도 참 지겹죠. 몇 년 동안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한 그전에 폐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정부 쪽에서의 입김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단통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이 좀 50대 50 비중으로 지금 얘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그전에 과도하게 좀 낮춰졌던 부분은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 기업들의 뭐 단통법 폐지나 뭐 마케팅비 여러 가지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또 배당 정책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그 전에 주가에 많이 영향 미쳤던 게 바로 이제 AI 사업에 대한 진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 투자도 지금은 꾸준하게 좀 SK텔레콤도 이 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AI 데이터 센터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여러 이제 AI 산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화를 지금 SK텔레콤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내년부터 가시화. 저는 이제 AI 사업에 대한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시기가 언제 좀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통신주들에 대한 이 뷰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에서 실적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SK텔레콤이 다른 이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는 한 발짝 멀리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 주가는 62,000원,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 위,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제 이 섬유의복 이 섹터이고 뭐 이 섬유의복 정말 좀 힘든 시기를 올해 내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의복 오늘 소개해드릴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반등을 하냐 이런 것보다도 이 4분기 때의 이 실적에 대한 기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 힌트를 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레포트의 점수도 역시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90점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어떤 섬유의복에 대한 뷰를 그냥 가정식으로 좀 먼 뜬구름 없는 얘기를 좀 그 전에 좀 전문가들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번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4분기 실적을 정말 확인하고 섬유의복 업종에 대한 이 매력을 느끼면서 매수 관점을 천천히 들어가자라는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3분기도 예상 작년 대비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의견입니다. 원래 좀 늦더위가 올해 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9월 달에 그 어떤 연말에 어떤 겨울 의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옷이 팔리고 재고가 많이 소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올해까지도 봤을 때도 9월 달에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특수 부분은 좀 제한주로 갔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레포트에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쪽과 연결을 한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이 아파트 가격 또 부동산 경기와 함께 이 섬유의복 그 기업들의 실적을 좀 연결시켰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근로소득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 가치의 증대와 함께 이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그 부분이 섬유의복 업종으로의 이 매출이 연결된다라는 좀 새로운 어떤 좀 비전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는 정말 이 집값에 대한 변동성이 심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또 이제 주택 가격까지도 우상향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섬유의복 의료 업종의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이나 대출 이자율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곡선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섬유의복 업종이 이제는 좀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담아야 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레포트는 지금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여기 레포트에서는 1순위로 지금 FNF 그다음에 2순위로는 휠라홀딩스를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저는 근데 FNF보다는 휠라홀딩스를 저는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FNF가 제가 왜 이 레포트와 반하게 2순위 휠라홀딩스를 관심으로 내놓냐면 우선 FNF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쪽의 비중이 큽니다. 거의 뭐 4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가 바로 이제 FNF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책이 좋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국 비중이 높은 이런 FNF보다도 내수 쪽에서의 올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휠라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뭐 브랜드 리뉴얼이나 그리고 재고 자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노력을 많이 한 몇 년 동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휠라홀딩스의 저는 이 바닥에서 어떤 섬유의복 기업들의 FNF나 휠라홀딩스 잡는다고 했을 때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점수를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랜딩의 효과는 FNF보다 휠라홀딩스가 더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중화권 쪽에서 말씀드렸던 휠라홀딩스는 이 중국 쪽 매출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선 확인하고 가자는 부분이죠. 국내에서 내실을 다지고 나서 중화권 쪽으로의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실적 많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도 기저효과 측면에서는 FNF보다는 휠라홀딩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44,000원, 손절가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슐랭의 메인 코너 맞다 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단기로, 중기로, 또 장기로 볼만한 종목을 하나씩 가져오셨고요. 우리는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개 종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또 케미가 돋보이는 분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두 분이 세 종목을 딱 가져오셨을 텐데 뭐 이 세 종목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두 분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 네, 기대해라. 네, 기대감이고요.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방금 표시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보도록. 너무 기대되는 종목이어서 네. 이제 단어를 고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말을 잊지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 대 너무 기대감이 많아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그럼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으로는 얼마나 기대되는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주연 대표님은요, 중국 보안 제품의 대체 기대감으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가져가셨고요. 이에 반해서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이제는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크래프톤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게임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이쪽으로 하나비전 쪽으로 하는 수혜 기대감을 봐야 되는 거냐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이 단기로 가져오셨을 때 다 기대감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쪽 기대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지 들어보시죠. 이주연 대표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화인더는 일단 인적 분할해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쵸. 기업이긴 합니다. 겨우 이제 4거래일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주가의 어떤 탄력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회사로 이제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화 정밀기계 그리고 한화 비전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통합해가지고 감시 카메라라던가 뭐 이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한화 비전이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의
게 이제 매출의 7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산 시스템이 이제 보안 문제로 인해서 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화비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023년도에 한 1,03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6년까지는 한 3,000억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이제 한화정밀기계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화정밀기계도 마찬가지로 100%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그 본더 장비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랑 좀 협력을 해서 HBM 본더 장비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앞으로 좀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점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게 많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쭉 들어보면은 뭐가 좋은지 좀 느끼셨을 거예요. 뭐 댓글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저도요 하나인더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긍정적으로 본다. 주식계의 신생아가 과연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낸지 기대를 해주시고 신생아를 들고 오신 분과 일단은 뭐 기존적으로 신생아랑은 대결할 수 없다. 크래프톤이에요, 길거운 대표님. 네. 일단은 우상향의 추세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일단 게임 쪽에서 이제 뭔가 성수기를 노린 단기적인 뭔가 타겟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또 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게임에 성수기가 있을까요? 겨울철에 좀 그래도 성수기가 많던데요. 뭐 지스타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이벤트적인 것들이 그쵸. 나올 때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요. 들어오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괜찮은 게임만 있다라고 하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요 1년 12개월 내내 좋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지금 PC방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안 가서 그랬나 봐요. 네,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가보시면 시장 조사를 했어야 돼요. 잘 나옵니다. 뭐 저도 안 가본 지 오래됐지만 그렇죠. 안 가본 지 한 20몇 년 된 것 같은데 많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PC 게임 수요 쪽에서도 크래프톤이 잘 나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매출의 94%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크래프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배틀그라운드. 그럼요, 배그 유명하죠. 생각나실 텐데 한국, 일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크래프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텐센트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에서 배그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받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수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3분기 예상치가 매출액이 한 6,700억 정도인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49%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 전망하는데 3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한 1, 2년 동안 대부분 실적들이 안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게임 하나 잘 나가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게 딱 외국인 수급 보면요 명확합니다. 외국인을 봐라. 네, 왜냐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재작년에가 매출이 1조 8천억이었고요. 네. 작년에가 1조 9천억, 올해가 2조 6천억 예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8월, 9월 달에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동향 어땠어요?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상황 내에서도 거의 이제 저희가 5일 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문을 열잖아요. 거의 하루 이틀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이 샀습니다. 네, 두세 달 동안 꾸준하게 사다 보니까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적 괜찮고 해외에서 인기 많고 아직 꺾일 일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연 저점이 작년 9월이었거든요. 14만 원? 네. 그때 이후로 꾸준하게 차트 자체가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실적과 기대감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폭발적으로 최고가가 이제 35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뚫으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11월 지스타. 8년 연속 나가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하고 내년에 이제 조금 기대되는 게 뭐 인조이, 딩컴 모바일, 프로젝트 아크. 솔직히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런데 해보셨어요? 전문가님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봤습니다. 저희도 게임할 스타일은 아니셔서 네. 저희 셋 다 아마 게임은 못하지만 우리는 깨알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는 숫자를 보는 아, 직업이니까 그쵸. 이렇게 봐야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럼 여기에서 인조이, 딩컴 배그 모바일. 실적 좋은데 기대감 플러스 되면 주가는 오르죠. 가야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게임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PC방을 다녀보면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니즈가 있는지를 아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매출단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까지 여러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과 또 이제 신생아의 개결로 좀 대결 구도가 단기 종목은 간다면 이어서 중기 종목은 또 어떤 또 포지션으로 어떤 컨셉으로 들고 오셨을지가 기대됩니다. 중기 종목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기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현 대표님, 전 세계는 주름펴요. K보톡스, 휴젤 들고 와셨고요. 이에 맞서는 일족 클럽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HFM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본 사람이 편다, 그리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돈 번다 이런 느낌으로 휴젤과 HMM인데 둘 다 또 같은 다른 분야에서 잘 가는 종목이라서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뷰티 쪽으로 보톡스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얼마 전에 피부과 갔다 왔어요. 피부과 갔다 왔어요. 시술 받고 왔습니다. 거기 손 수요가 떨면서, 많나요? 수요가? 수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1시간 기다렸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보톡스 맛집이었어요, 거기가? 보톡스는 아니고 리쥬란 맛집이었어요. 아, 리쥬란 맛집. 근데 휴젤이에요, 오늘은? 네, 근데 이제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휴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네,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톡신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한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한 4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진출, 특히 미국 진출을 하는 게 지금은 톡신 관련주들 중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톡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이제 FDA 승인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신제품 출하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그 속도 자체가 가팔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톡신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유일한 기업입니다. 다른 메디톡스라던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 나라에 모두 진출하지는 못했는데 휴젤은 모두 진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41% 정도 톡신 시장에서만 좀 성장률이 보여졌고요. 미국 시장까지 이제 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휴젤의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그 ITC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와의 그 톡신 균주 관련해서 지금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은 소송이 끝났죠. 소송이 끝났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예비 판결이 일단은 승소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판결은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예비 판결이 그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90% 이상이 좀 되기 때문에 아마 예비 판결대로 좀 승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C 승소가 되면서 일단은 판결 비용, 그 소송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재무구조상으로 개선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고비가 또 이번 달 15일인가요? 15일에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워낙에 그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젬픽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비만 치료제로 살을 급하게 빼신 분들이 이제 좀 주름이 많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주름겠군요. 네, 그래서 주름을 좀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톡신이라던가 아니면 필러 이런 것들을 좀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성행을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이 톡신 시장의 성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아마 좀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살 빼면 주름 많아지는데 그때도 우리 휴젤이 펴줄 수 있잖아요. 톡신으로. 맞습니다. 그 효과까지 본다고 하니까 옆에서 너무 웃고 계신데 왜요? 김선우 대표님 진짜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어디서 터지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또 여성분들이 미용에 관련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빵 터졌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 효과 좋다고 저는 합니다. 다녀요. 그래요? 저는 원래 다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더니 관심이 더 부쩍 생기신 것 같아요. 생겨서 요즘에 네. 전문가분들이 네. K-뷰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네, 그럴 네. 만큼 좀 수요가 많다는 성능 거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고비의 휴재를 날아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맞서는 일적클럽도 해본 또 이가 또 일적클럽 가는 거다. HMM. 우리 또 댓글에 너튜브에서도 HMM에 관련해서도 궁금증 많거든요. 왜 중기적인 기간으로 딱 두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네, 중의적인 건 심플합니다. 네, 오늘 주가 어땠습니까? 빠졌으니까요.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냐면 네. HM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임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 동부 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네. 47년 만에 파업이에요. 아, 근데 이거 파업 하루당 손해 보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가격이 물동량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어찌 됐건 조금 어느 정도 낮아져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 또 안 돼봐요. 또 난리 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또 타결이 됐다. 네. 그리고 금액 자체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니네 많이 올려줄게 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그 운임지수가 보면 사실은 2분기 때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운임지수가.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말 고점을 계속 찍었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한 6주 정도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져왔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HMM. 크게 보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4분기가 극성수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 동부에서 파업 관련 이슈가 빨리 정리가 된 것도 사실은 연말 연시,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이때 사실은 쇼핑 시즌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정말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할 건데 이게 막혀버린다?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풀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찌됐건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운임지수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물동량이 늘어나 버리면 전혀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가격이 오른 건요. 물동량이 많이 안 되니까 오래 대기해야 되니까 운임지수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나오면 완전 달라지실 겁니다. 네, 특히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아요. 네, 지금 기대되는 것도 지금 3분기 때가 영업이익 1조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 4분기가 극성수기다. 네. 네, 그리고 작년 실적 대비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매출은 8조 4천억 정도 했고요. 올해 예상치가 10조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5,800억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6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실적 발표 시즌 전에 대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아마 실적 나오고 4분기 가이던스 나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주가는 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나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거의 9월 초 중순 때는요 하루도 안 빼고 샀습니다. 네, 12일부터 본다라고 하면요 딱 1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샀고요. 네, 8월까지 본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한 3일, 4일 정도 제외하고는요 꾸준하게 샀거든요. 네. 네, 그런 하반기 기대감이 8월, 9월에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거고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사실은 하반기 때 4분기는 더 잘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4분기 실적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한 2달, 3달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숫자 나오면 분위기 완전 바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극성수기를 맡고 있는 HMM이냐 아니면 톡톡히 지금 톡신의 효과를 받고 있는 휴젤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기간 끌고 갈 만한 매력적인 종목 2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장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은 중동 위기가 커지면요 주가는 상향합니다. 바로 LIG 넥스원 얘기해 주셨고 4분기부터 불어오는 훈풍 기대하세요. 역시 숫자일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길건우 대표님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기대감이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타고 들고 가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근데 이렇게 솔솔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주가가 상향한다 해도 이건 단기로 볼 거지 전 사실 장기로 볼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장기로 들고 오셨네요. 단기로 보는 방산주는 뭐 이제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빅텍이라던가 스페코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봐야 되는데 근데 LIG 넥스원은 네, 이제 대형 종목들 특히 수주나 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일단 한번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면은 이후에도 한 5, 6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긴장감을 가져가는 그런 추세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중동 전쟁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도 지금 이 방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국방비 지출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 그리고 국방비 예산이 더 높게 책정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무기 체계들 좀 수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세상으로 봤을 때 방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2분기 때 LIG 넥스원이 실적이 굉장히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근데 원인이 일단은 그때 좀 지연됐던 매출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마 매출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중동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대공방어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충족하는 게 지금 이 LIG 넥스원의 천궁2 그리고 그 카이 한국 항공 우주의 그 수리온이죠. 근데 요것도 지금 최근에 중동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천궁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라크 수주가 있었죠. 그래서 2분기 때 수주 잔고가 한 19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라크 천궁 수주로 인해서 연말 수주 잔고는 한 23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속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LIG 넥스원이 방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 GRC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이 GRC 기업이 그 로봇 기업인데 그 다족 그 보행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계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그 방산 그 전쟁 쪽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그 로봇인데 이 시장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한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타겟 시장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수주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아마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로는 가벼운 종목의 방산주를 보는 게 좋고 굵직한 거는 좀 장기로 보는 게 좋다 해서 LIG 넥스원 가져오신 거고요. 천궁2 수주 잔고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맥락으로 좀 들고 오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댓글에서는 우리 주실랭님 LG 디스플레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투자하기. 투자를 좀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의 이 시선을 좀 사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장기로 들고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필해 주세요. 애매하니까 장기죠. 왜냐면 애매해서 장기다.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IT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은 기대감. 제가 아까 기대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움직이냐면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는 기업들도 잘 가지만 꾸준하게 찍히는 기업들은요 항상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이게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주가 바로 멈추면서요 피크아웃 얘기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적자 만년 적자인 기업이 갑자기 바닥을 찍고 흑자 전환한다. 주가 올라갑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삼성전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적 괜찮을 때는 항상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요. 실적 안 좋고 적자폭 할 때는 줄어들 때 갑자기 주가가 가기 시작해요. 그러게요. 근데 LGD가 딱 그렇습니다. 21년도까지는요. 그래도 영업이익 2조 이상은 벌었어요. 근데 22년, 23년 2조 5천억 영업 손실 봤고요. 근데 올해가요. 1조 8천억 내외 정도 영업 손실로 영업 손실폭이 확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지금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전망치 나오는 걸 보면요. 빠르면 올 연말에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적자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돈을 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조씩 벌던 애가 2조를 마이너스 했는데 이거 퉁쳤다 2조 번 겁니다. 그리고 바닥했으니까 내년에는 올라가겠지 해서 잘 갈 거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OLED 침투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중소형 IT 쪽에서 OLED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OLED를 채택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다 LED 썼거든요. 근데 이게 OLED로 바뀌면서 OLED 침투율이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IT가 잘 팔려야지 OLED 패널이 잘 팔립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대표적인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스마트폰이 AI가 접목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I 접목되니까 전작 대비해서 거의 한 13% 정도 판매량이 늘었고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하니까 8%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17 기대감까지 가져온다? 내년 실적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3분기 실적은 적자 예상합니다. 네. 다만 4분기 때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온 증권사 예상치가 4천억 흑자입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LGD에서 항상 그 발목을 잡던 거는요. 그 중국의 또 LCD 공장 쓰지도 않는 거 그 왜 가지고 있냐. 그쵸. 이게 항상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처리했습니다.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계약 체결했고요. 속이 시원하네요. 그게 아마 1분기 중에 내년 1분기 중에 돈이 들어올 건데 2조 원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LGD가 항상 뭐였냐면 삼성도 그렇고 BOE도 그렇고 8세대 관련해서 계속 투자하는데 니네 왜 투자 안 해?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까지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대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적인 게 내년적으로 좀 선방하고 좋을 거다. 아이폰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수주잔고 쪽으로 좀 보실지 여러분들 투자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킥 종목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딱 한 종목을 꼽는다면 두 분은 어떤 걸 들고 오셨을지 마지막 오늘의 킥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와 LG 디스플레이. 자,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회사들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많이들 단기 수익 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내부 자회사들 이제 뭐 보안이라던가 HBM 쪽까지 모멘텀은 많다라는 점 봤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8,500원 말씀드릴 거고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손절가 3만 원 확실하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500원까지 눈높이를 녹여주셨고요. 괜찮으세요?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라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00원이거든요. 네. 손절 라인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거는 쉽지 않다. 이미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목표가는요. 3, 4분기 실적 기대치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3분기에 때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4분기 흑자폭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2차는 한 15,000원까지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요. 두 분은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래 오늘 준비한 손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요. 남은 5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